김용민 브리핑. (2016년 9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벽까지 국회의장 집무실을 점거하며 항의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했으니 그들 잘 쓰는 말로 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다시 읽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항의할 것이 과연 있는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사드의 일방적인 추진, 이 모든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독주가 낳은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이라서 입법부에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할 말을 했고 한자 책 잡을 게 없습니다. 단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새누리당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의 특권층만을 대변하며 대기업, 부자에게 편중했던 행태는 무엇이고, 건국절을 제정하자 등 소수의 이념만을 대변하며 역사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행태는 또 무엇이고, 틈만 나면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짓밟는 행태는 또한 무엇입니까? 국가 공동체를 만신창이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중립 따위는 사전에서 지운 것처럼 행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정세균 의장은 명함도 못 내밀 지경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세균 의장을 규탄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 편 아니면 다 반대하고 배격하며 부정하는 이런 못된 습성, 더 큰 감정 소비, 더 큰 기회 낭비, 더 큰 동력 손실을 당하기 전에 이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은 도태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발전과 번영은 불가능하다. 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오늘 하루 화내기보다는 양보하자. 양보하는 것이 나의 승리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별 기대할 게 없습니다만 우병우 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이 보유한 고가 미술품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이 이야기 처음 나오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계일보가 들여다봤는데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국민의당 지도부 지역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현, 박지원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지원 의원, 왜 이렇게 오락가락했나 했더니 짐작이 됩니다.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 개입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를 추가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를 뉴스 앞부분에 배치하도록 성의를 다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었지요.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망신당한 것입니다. 의도권을 가진 공소권 남용이다,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이 태극기와 우길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린 남성 혐오를 넘어서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 워마드 회원에 대해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합니다. 인생이 실전임을 깨닫겠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집단 반발하고 있죠. 언론사 논평이 주목됩니다. 특히 요즘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사드는 그렇다 치고 우병우 건에 대한 정세균 의장의 인식은 곧 조선일보의 인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세균 의장의 이야기 중에는 경청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운을 뗐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는 조그만 불씨로 집을 태울 정도로 충돌의 화약고 같은 곳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를 운영하고 여야를 중재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세균 의장처럼 야당 출신 의장이면 여당으로부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은 사려 깊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논평했네요. 꼬리를 내리는 조선일보. 어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성골프장은 제외됐었습니다. 화성골프장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주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지요. 검찰이 어제 화성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화성시 동탄면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우병우 수석의 아내가 대표이사지요. 이 정강의 재무제표에 올라와 있는 4억 4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미술품은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지요. 미술품을 현금으로 거래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앞선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사무실이 텅텅 비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집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 그런 검찰이 면죄부 수사와 하명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한굴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이 원치 않는 수사를 밀고 나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사는 결국 수모를 겪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정권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검찰을 비호해왔다.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호해 주었고 스폰서 문화로 대표되는 검찰의 부패를 눈감아 주었다. 검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 흔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거론된다. 하지만 공수처를 신설하면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직접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권이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게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것이라면 쓰레기도 고맙게 받을 것 같은 한국의 보수들, 왜 이런 것은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을 밟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전해드린 대로 농림부에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기업들에게 갑질로 부동산 특혜를 입었습니다. 김재수 후보자의 모친이 2,500만 원의 의료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 인사검증이 시작되니까 슬그머니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라 확인되는 도덕성 하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임명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에는 조선 해운업 살리기 취지와 무관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안이 책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65억이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 450억 중 대부분은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김영우, 안상수, 성일종 의원의 지역구가 대표적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도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 편성됐는데요. 나머지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지역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추가 경정 예산 처리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꾸려지는 추경이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을 챙기기 위한 쌈짓돈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세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은 파동을 낳았습니다. 친박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천권을 마구 휘둘렀죠. 이에 비박계 의원들과 당원들은 반발하면서 상당수가 탈당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인천과 경남 지역 인사 10명에 대한 재입당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복당에 반대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어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새누리당 지도부, 한 명 빼고 다 친박인데 무슨 고성이 오가고 무슨 갈등이 불거질 일이 있을까?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대표가 의결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친박끼리도 자중질환이었습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이 꼴값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가 있었지요. 청문회 증인으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나왔습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압력을 받은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폭로했는데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개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길환영 전 사장에게 보내니까 길환영 전 사장 곧장 수고했네 라고 회신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 해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표현은 김시곤 국장이 고의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길환영 전 사장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백일화에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유우성 씨는 그렇게 해서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가 탈북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는데 중국 국적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 이걸 갖고 검찰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우성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유우성 씨를 무리하게 재수사해서 기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는데 검찰이 이 국면에서 유우성 흠집내기를 위해 다시 기소했다. 이런 지적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해서 보복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의도를 가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우성을 엿먹이기 위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워마드라고 하십니까?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자유지요. 자, 그런데 양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남성은 물론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배척을 합니다. 네, 이런 극단주의를 미러링으로 미화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일베와 다르지 않습니다. 워마드는 메갈리아에서 분파돼서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비공개 카페라고 하는데요. 워마드의 한 회원이 태극기와 일본 전범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전범기,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 당시 우길기로 불리면서 군국주의 일본군의 상징이었는데요. 검찰은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유명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커뮤니티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아이디를 도용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신뢰도가 있는 아기 엄마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아기 엄마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아이디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경우지요.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가상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라서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나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찰 관계자는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대전 지역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전 지역 학교의 대다수가 특정 생산업체와 제품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콕 집어서 특정 제품을 주문한 것인데요. 영양사와 식자재 업체 사이에 담합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업체의 시래기를 시중 가격보다 17배나 비싸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약 80만 원어치인 거지요.
이런 관행들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간접 납품업체의 영업활동을 손꼽았습니다. 간접 납품업체들이 각 학교의 영양사를 상대로 특정 회사 제품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납품 관행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지요.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부실 불량급식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정세균이 알고 보니까 진짜 세균이었답니까? 세균이 국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경제를 지탱하는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유일호가 알아서 잘할 텐데 누가 왜 관심이지? 대기업 챙겨줘봐야 벌어들인 소득을 금고에 채워놓을 뿐입니다. 이걸 국민에게 돌려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몰랑, 응? 그거는 유일호하고 얘기하라고. 카카가 경제를 챙기셔야지 누가... 씹새끼, 응? 야, 내가 모든 걸 다 챙기면 경제부총리는 뭐 하러 있니? 카카, 경제부총리가 어떤 부처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알고 경제 문제를 유일호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알지? 1번 기획재정부, 2번 재정경제부, 3번 재정경제원, 4번 재무부, 5번 청와대 사별관 관장.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만납니다.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곳곳의 소식을 읽어드리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예,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입니까? 1950년대 후반 독일의 마법의 약이 있었습니다.
인체의 무에서 천알을 먹어도 죽지 않는 수면제로 팔렸는데요. 바로 수면제 콘테르간입니다. 정확한 복용법 없이 일반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먹고 임산부도 입덧을 자주 처방되었던 약인데요.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갑자기 팔이나 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낳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몰라서 처음에 부모의 책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모의 책임이라 하면 뭐 부모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그 논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수면제가 원인이었겠네요. 네, 수면제에 든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이 문제였는데요. 4년 뒤에 금지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미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소독에서만 10,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예. 피해자 부모들은 약을 만든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무죄 판결이 납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제약회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없었던 거죠.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을 만든 제약회사나 허가를 내준 독일 정부는 기형아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 뉴스를 택하신 이유는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빗대기 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예. 독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시판되는 모든 화학물의 안전성을 기업이 입증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약의 허가가 매우 복잡해졌고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정도에서 2013년 이후에 약 873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또 중독센터를 만들어서 24시간 내내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응급조치 방식을 알려주며 심각하면 국가 전체에 비상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사건 전개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데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뭐 한국과 천양지차군요. 독일은 진정성 있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아니지만 보상에 가까운 그런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그 격이 다르다 이런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데 만약에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독일 정부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독일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독일에서도 언제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는 875명이나 되는데 예. 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사건이나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태도가 국격이 된다는 걸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예, 국격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875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현 정부는 자기네 정부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국민에게 진정성이 있는 정부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하여간 독일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가 많이 대조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어제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확정되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예. 이로써 14년 만에 좌파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 우파 성향의 테메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후 전국의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벌써 다음 대통령이 정해졌군요. 예, 테메르 대통령 우파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친기업 성향의 테메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은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제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에 브라질 증시와 해일화 가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테메르 정부는 국민 통합과 경제 개혁을 목표로 기업 환경 개선, 연금 개혁, 국영 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임기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 테메르 자신과 측근 중 상당수가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높은 것도 장애물입니다. 아유, 그럼요. 이 친기업, 극우 성향의
정부 인사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글쎄요. 이 테메르 정부의 앞날 그렇게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한편 그 탄핵당한 호세프 어떤 입장입니까? 네, 호세프는 탄핵 직후 강력한 야권연대를 만들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테메르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인데요. 현재 탄핵 반대 여론도 거세서 반테메르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불안한 전국의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예. 남미는 좌파 정권 국가가 적지 않은데 말이죠. 브라질에서 이렇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 주변국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네, 호세프 탄핵으로 좌파 성향이 강하던 남미 정치 지형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남미는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는데 12개 국가 중 10개국이 좌파 정권입니다. 예. 하지만 작년부터 정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이 우파 성향으로 교체됐는데요. 예. 이번에 브라질이 우파로 집권 세력이 바뀌면서 남미 좌파 시대가 몰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때문에 남미 좌파 정권 국가들은 호세프 축출은 남미 좌파 정치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정권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이번 탄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브라질과 외교 단절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외교 단절까지요? 네. 그렇군요. 심각한 양상이군요. 뭐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글리 작가님, 주말엔 강연 많이 다니시더만요. 많이 다니고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에 부산에서 강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부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연이 있는데요. 예. 네, 갈팡질팡 인생길에서 찾는 나만의 인생오답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일요일 9월 4일 오후 4시부터 부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우리 김글리 작가의 강연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실 예정입니까? 인생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네,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힌트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줬던 그런 나만의 답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산입니다. 일요일, 9월 4일 일요일, 낮 4시부터 부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김글리 작가의 강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 멋진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강료가 너무 싸서 이게 격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수강료가 얼마예요? 네, 수강료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네. 네. 직접 오셔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당일에 직접 오셔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9월 4일 부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4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 김글리 작가와의 국제뉴스의 맥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김글리 작가는 또 추석 특집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만나야죠? 네, 만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 책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글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선물 새싹 땅콩차. 받는 사람에게 새싹 땅콩차는 고마운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버섯 부럽지 않은 새싹 땅콩차. 추석 선물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잡수시고 자신감을 찾으세요. 새싹 땅콩차를 차게해서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새싹 땅콩차. 전화구매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닷컴.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음주청장으로 통하는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아니, 갑질을 어떻게 경찰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거 뭐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객들이 뭐 가게 같은 데서 갑질하는 거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한테 갑질하는 거 단속하고 뭐 이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김용민 PD님께서도 이거 읽으시면서 웃으셨잖아요. 예. 저도 이 소식 들으면서 웃기기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음주청장으로 불리는 그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요. 그 엊그저께 수요일에 저희 민중의 소리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경찰청장이 되면 이렇게 그 출입 기자들이 있는 언론사들을 한 번씩 순회를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도 어쨌든 민중의 소리에 왔다는 게 참 저는 뜻밖이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임 강신명 청장도 왔었냐고. 그랬더니 강신명 청장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불편하겠죠. 민중의 소리 방문하는 게요. 그래서 예. 강신명 청장이 뭐 민중의 소리를 아는 건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제 백남기 농민을 안 찾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건데요. 근데 아무튼 뭐 이철성 총장은 예, 민중의 소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손님이니까 저희 이제 시경 팀이 그 접견하는 회의실도 깨끗이 치워놨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그 모습을 보던 이 모 팀장이 자기가 그 이철성 청장 차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저 커피, 홍차, 소주 좀 놀러 드릴까요? 뭐 이러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 그건 좀 심했다,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알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예. 기필코 이제 소주를 한 병 사서 예, 거기서 꼭 사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철성 청장한테.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것도 말리는데 뭐 한참 걸렸습니다. 예. 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뭐 사무실을 찾는 외부 손님인데요. 예의를 갖춰야죠. 그래서 저희 국장이 예의 있게 환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접대한 차는 커피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주는 나가지 않았고요. 아무도 소주병에 사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겼던 게요. 엊그저께 저희 김용민 브리핑의 애청자 한 분이 민중의 소리 기자분들 애쓰신다고 예. 참 고맙게도 이 맥주를 수십 캔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사무실에요. 오, 진짜요? 예. 그런데 이 민소 기자들이 이제 술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애청자분 제가 아는 분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신 맥주는 뭐
절반 이상이 벌써 사라졌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 이철성 청장이 들어오는 그 시간하고 그 애청자분께서 맥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걸 사무실에 들어오는 시간하고 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들이 아이고 이거 참. 저희 기자들이 사실은 예, 이철성 청장은 전혀 안 반가울 거잖아요. 예. 맥주는 반갑고요. 그래서 예. 기자들이 맥주를 보고 이제 출처를 묻고 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맥주를 입구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철성 청장이 막 입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기획을 한 게 아닌데 음주 청장님 입장하실 때 저희가 마치 맥주를 쌓는 퍼포먼스를 한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참. 예. 그 경찰청 공보팀에서 뭐 안 들으시겠지만 예. 이 방송을 들으시다면 그 맥주 쌓기 퍼포먼스는 절대 민중의 소리가 기획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기분 나쁘셨다면 경찰청 쪽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뭐 뉴스로 좀 돌아오면은요. 어제 이철성 청장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서대문구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갑질 불법행위 특별 단속 방안 이걸 주제로 삼았고요. 예. 이 청장 코멘트를 보면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최근 권력층 비리, 전관예우 등 논란이 불거져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 갑질 범죄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을 했는데 팀장이 본청 수사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경찰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 수사국장이면 거의 뭐 한 차차기 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수사를 맡은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갑질 얘기를 꺼내서 갑질이라는 것의 경제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자면 갑질의 경제학쯤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경제학에는 그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의도를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중요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주거나 나쁜 효과를 주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의도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면서 매연을 뿜어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 이건 외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매연을 생산하는 걸 목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외부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도를 안 했는데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았다. 이걸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요. 의도를 안 했는데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았다. 이걸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내가 독감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사회적으로 보면 독감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확률을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제가 독감에 안 걸리니까요. 예.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감 감염률이 낮아지죠. 근데 이건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 외부 불경제, 이건 어떤 거냐? 이걸 경제학에서 예를 들 때 대표적으로 갑질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어요. 근데 캠퍼스 내에 환경 미화를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노동자들 월급 다 우리 등록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쓰레기 길거리에 버려도 되는 거지. 우리가 갑이고 저 사람들이 을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치우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러면 어떤 외부 불경제가 생기냐면 대학생들이 갑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막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길거리 쓰레기 양이 많아져서 대학 행정기관이 청소부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용된 환경비원 숫자만큼 임금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 등록금을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그동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도 열받는 거죠. 아니 뭐야 나만 손해잖아.
이러고 또 자기들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대학 등록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갑질이 낳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갑질을 하면 을한테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줘요.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요. 내가 막 갑질을 합니다. 야, 내 관리비를 월급 주잖아 하고 막 횡포도 부리고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분이 끝내 못 참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새 경비를 구해야 되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이 아파트는 갑질하는 주민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녀회가 월급을 올려서라도 경비원을 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관리비가 오릅니다. 아무 짓도 안 한 선량한 사람들의 관리비가 오르는 외부 불경제가 생기는 거죠. 갑질한 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강한 외부 불경제를 생산을 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철성 청장의 갑질과의 전쟁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철성 청장이 갑질을 막겠다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요. 이철성 청장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지금 사회에 매우 큰 외부 불경제를 지금 안겨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외부 불경제 존재 자체인 거예요. 이철성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그 엄청난 사고를 내고도 치안 총수가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낳겠습니까? 물론 이철성 청장이 의도를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공직사회에도 굉장히 큰 도덕 불감증이 전파될 겁니다. 예. 그러면 비도덕적 인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자꾸 나서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자 위치에 오릅니다. 예. 이러면 나라가 당연히 개판이 되겠죠. 이때 벌어지는 사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부 국민들이 지고 가야 되는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요, 이철성 청장에 대한 기사의 댓글들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 너나 잘해 임마. 음주청장 주제에 무슨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철성 청장은 한국 치안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당연히 이건 사회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이 비효율은 경제적으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 비용은 결국은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철성 청장은 존재 자체가 외부 불경제이기 때문에 갑질 청산하기에 앞서서요. 제일 먼저 외부 불경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두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예. 먼저 그만두시고 지금 하시는 갑질 TF는 그냥 놔두시고요. 예. 그 두 가지를 다 해소를 하시면 한국 사회의 외부 불경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경제학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철성 청장이 외부 불경제를 없애고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엊그저께 저희 민중의 소리를 방문하신 이철성 청장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도 경찰청장이 민중의 소리를 갖다는 것이 참 아주 예전에 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한 것만큼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 예. 네. 임기가 이철성 청장이 2년이에요.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6개월 정도가 걸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충성을 다하겠지만 워낙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청장이 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퇴임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아유, 그래도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보단 낫네요,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죠. 그런데 한 주를 돌아보니까 한 주 동안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너무 거칠고 듣기 괴롭고 화나는 뉴스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요. 좀 반성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들으시면 절로 미소가 번질 만한 따뜻한 뉴스 두 개를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사실 이 따뜻한 뉴스가 안타깝게도 둘 다 해외 뉴스입니다. 그래서 좀 부러운데요. 예.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뉴스 모두 특별한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실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에요. 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중에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CEO가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직원 120명의 연봉을 최저 연봉을 $70,000로 올리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약 8,100만 원인 겁니다. 연봉이요. 대신 이제 자기 연봉은 한 $1,100,000,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었는데 자기 연봉도 최저임금 수준인 $70,00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CEO와 최저임금 직원들이 다 이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70,000였던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였고요. 미국에서도요. 그래놓고 이제 1년 몇 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그래놓고 1년 몇 개월이 지났더니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는 뉴스예요. 근데 일단 이 프라이스 CEO가요. 이른바 그 $70,000의 결단을 내린 이유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직원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직도 잦은데 최저 연봉을 올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최저 연봉 액수를 굳이 $70,000로 정한 이유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행동경제학 이야기, 월요경제학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데니얼 카너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천히 생각하기, 빠르게 생각하기. 근데 이 데니얼 카너먼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연봉이 얼마일 때 행복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 이런 연구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올라가면 물론 행복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75,000까지 연소득이 올라갈 때 사람들 행복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행복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더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다가 8천만 원을 받으면 무지무지 행복해지는데 8천만 원을 받다가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 물론 뭐 더 행복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아까만큼 크게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게 카너먼의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수준이 어디냐. 이래서 이 그 프라이스가 최저 연봉을 $70,000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근데 이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그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우선 뭐 30대 초반인 CEO 프라이스가 벼락스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뭐 노동자 계급의 영웅 이런 찬사도 받았고요. 회사의 구직자들 문의가 쇄도했고요. 반대로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하고 기업가들은 혹평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페이먼츠는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악담도 있었고요. 프라이스는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이념적 공격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 중에 2명은 이 최저 연봉 정책이 말도 안 된다면서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요. 그 친형 루카스하고 공동 창업을 했는데 친형도 프라이스가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한다면서 이제 소송을 냈고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이직률보다도 2012년에 이직률이 7.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2013년에는 14.2%포인트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직률이 마이너스 18.8% 확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은 당연히 이전보다 늘었고요. $70,000 정책 이후에 신규 직원을 50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가 받은 입사 지원서만 무려 3만 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직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통근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이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통근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츠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560시간이 노동자들에게 새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베이비 붐이 일어났답니다. 원래 직원 120명이 근무할 때 이 회사에서는 1년에 아기 낳았다는 소식이 한 번, 2번 뭐 이 정도였대요. 근데 지난해만 해도 무려 10명의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제일 중요한 문제. 이런 파격적 정책으로 회사 경영이 어떻게 됐느냐입니다. USA 투데이가 보도를 한 거에 따르면은요. 그래비티 페이먼츠는 지난해 4,155명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전년보다 무려 55% 증가합니다. 보통 평년 한 5% 늘어야 되는데 55%가 늘어난 거예요. 카드 결제 시스템하는 업체한테는 고객 이탈률도 신규 고객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객 이탈률도 그 전년도 9%에서 작년엔 5%로 감소했습니다.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 거죠. 매출, 이 회사 지난해 매출이 그 전년보다 무려 35%나 늘었습니다. 2,180만 달러. 늘어난 인건비가 200만 달러예요. 이걸 빼고 계산을 하더라도 수익이 전년도 350만 달러에서 2015년 650만 달러 갑절로 증가를 했습니다. 놀랍죠. 참 훌륭한 실험이고요. 매우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입니다. 뭐 어떤 해설도 사실은 더 필요 없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우대했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따뜻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합뉴스에 6월 달에 보도됐던 뉴스인데요. 제목이 스웨덴의 하루 6시간 노동 실험. 행복하면 일도 잘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 저희 주 초반에 그 정호희 문제당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동시간 문제를 아마 연상해 보시면서 뉴스를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좋은 거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하고요. 스웨덴 예테보리 스파르테달렌스 지역의 한 양로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르투로 페레즈 씨는 정부의 주 30시간 노동 실험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그는 8시간 동안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들을 돌보느라 기진맥진한 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놀아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노동시간이 6시간으로 줄면서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페레즈 씨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꿈꿔본 적도 없다며 일하러 가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양로원에 사는 잉그리드 칼손 90세입니다. 시도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들이 즐겁게 일하니 우리도 더 행복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유연근무제부터 육아휴직과 보육정책까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스바르테달란스 지역에서 주 30시간 노동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역시 놀라운 뉴스죠.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에서요. 제가 그 과거에 케인즈의 에세이를 인용해서 하루 3시간 노동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케인즈의 틀린 예상을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요. 결단코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덜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덜 일하게 하고 분배를 더 잘하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이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는 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대 자본주의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 뉴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실험을 주도하는 예테보리 시 의회의 좌파당 원내대표 다니엘 베른마르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병가가 잦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40년 동안 훌륭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이 지금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복지, 새로운 40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년 전 스톡홀름에서 IT 회사를 창업한 마리아 브레스는 처음부터 6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더 능률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매년 2배씩 올랐다. 이 회사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토미 오팅어는 불필요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무의미한 회의에 집착하지 않는다. 6시간 동안 내 시간도 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삶 자체가 바뀌었다며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참 따뜻한 뉴스죠. 이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이완배 기자는 너무 좌파여서, 세상을 전복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그 와우 전복은 좋아하고 맛있게 먹어도요, 세상을 전복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이런 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수정하자는 주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정 자본주의라는 경제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수정하자 이런 쪽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그 경제학 공부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로버트 라이시, 미국을 대표하는 좌파 진보 경제학자죠.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의 경제적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자고 주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로버트 라이시가 쓴 책 신간 제목이요. 자본주의를 구하라입니다. 자본주의를 갈아엎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 같은 강력한 수종 자본주의자들은요.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는 몰락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강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치와 협동조합을 꽃피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전복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반대로 한국 재벌들은요. 저는 정말 이 작자들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꿈꾸는 세상이 지금처럼 지속돼 보십시오. 자본주의요? 망합니다. 영국 보세요. 그냥 15세기로 회귀해버리잖아요. 저는 지금 재벌들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판치도록 놔두면은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나서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통째로 한순간에 훅 하고 가버릴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강력한 수정 자본주의자들은 그걸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나라가 망할까 봐요. 그래서 저도 로버트 라이시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전복하자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 자본주의 세상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아무튼 한 주를 마치면서요. 자본주의를 실로 구하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이 미국이 한 기업과 스웨덴의 한 지역이 보여준 이 소중한 실험이 한국의 이런 구닥다리 천민 자본주의의 많은 시사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한 주의 마지막 시간에 이 따뜻한 해외 뉴스 두 개를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참. 우리는 그런 사회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자괴감이 들어서 말이죠. 네. 마음 따뜻해지시라고 뉴스 전해드린 건데요. 마음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 현실이랑 비교하니까 좀 서글퍼지네요. 저도. 예. 국회의장실에 몰려가서 지랄들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예. 이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의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국민을 통합하듯 입법, 사법, 행정부의 통합을 강력하게 염원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어줍지 않게 삼권의 한 축이라며 대통령에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국회의장 정세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애지중지 키워서 각하를 열받게 하는 자 물어! 하면은 물어버리는 실력 있는 도사견 우병우 민정수석보고 사퇴하라고 한다든지, 미국이 주는 거라면 하드는 물론이고 사드도 받아먹는다는 국정 운영 철학에 딴죽을 거는 정세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세균은 우병우를 특정하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가 공작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박근혜 동지 사전에는 공작은 없을 뿐더러 오로지 당만 있을 뿐이다. 박 동지를 닭이 아닌 공작에 비유한 것은 언어 도단이며 또한 묘한 비아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세균의 이런 도발은 앞으로 청와대와 전쟁을 치르자는 말이며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곧 스스로 최동욱, 이석수, 송희영 옆에 매장될 일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문제 삼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세균은 고향이 성주인가 김천인가? 이런 정세균을 외부 세력 개입 혐의로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세균이 의장석에 올라갔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주변에 벽을 쌓고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본드를 발라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스나마나한 열쇠를 그 안에 둠으로써 이건 스스로 잠근 것이다.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장석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정세균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정세균이 아니라 왕세균이었다며 각하가 대통령 그 이상의 대통령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바람에 나도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흉내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제발 이석수 꼴만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으로서 우병우 수석 비방 모략자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사드 배치 지지 결의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의 탈북 러시가 북한 붕괴의 전조인가? 네, 이겁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속에서 일어나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 행렬, 북한 붕괴론에 크게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국에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 행렬은 과연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암시한다던가 지도자 교체의 전조가 될까? 과거 남북한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자. 박정희 시대였던 1970년대 군에서 군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한 뒤 외무장관까지 지낸 최덕신이 평양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외무부 장관이면 공사는 상대도 안 되는 까마득히 높고
한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1970년대 중반에는 실질 권력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간다는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국회의원 김형욱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 유신 정치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증언까지 했다. 같은 시기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공보 담당 공사 겸 공보원장 이재현이 갑자기 유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는 미국 망명을 선언했다. 미국의 유력 학자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향응을 베풀면서 유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선전하는 총책임자였던 그도 망명 후 의회의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기까지 하며 그가 충성하던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워싱턴 한국대사관으로 파견된 김상근 참사관은 서울의 중앙정보부와 워싱턴의 중앙정보부 지부 사이에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서를 몽땅 FBI와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던 하원의 프레이저 위원회에 넘기고 망명했다. 그도 예외 없이 의회에서 한국을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뉴욕에서 김영욱 담당 중앙정보부 파견 참사관이 워싱턴으로 달려가 그가 가진 정보와 자료를 FBI에 넘기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다. 오늘의 탈북 사태는 비교도 안 될 규모의 망명 러시가 일어나서 한미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촉발한 코리아 게이트라는 태풍은 1978년을 고비로 조용히 사라졌다. 1990년대에도 탈북 러시가 있었다. 1991년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많은 북한 사람은 북한 체제의 해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침몰선을 탈출하는 쥐떼 같은 탈북 러시가 일어나고 그 클라이맥스가 1997년 북한 주체 사상의 아버지 황장엽의 한국 망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의 위기, 탈북 사태가 예고한 체제 붕괴의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건재한다. 최근의 탈북 러시를 두고 조만간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지도자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어리석다. 공포 정치가 도를 넘으면 김정은에게도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강대강의 대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김정은의 불가 예측성을 생각하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